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세의 나이에 첫 결혼의 상처를 안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윤나라를 만난 순간부터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43세로 중견 IT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소중히 대해주는 그녀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효준 씨, 이제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았지만 나라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어머니 신명혜님이 혼자 사신다는 거였습니다. 68세로 공무원 생활을 정년 퇴직하신 지 몇 년 됐고 6년 전에 남편 윤필두님을 잃으신 후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나라는 어머니의 건강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재혼하면서 장모님까지 모시게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의사 출신으로 지금은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장모님을 처음 뵌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라가 경기도 평택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저를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나신 장모님의 모습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키가 크시고 어깨가 넓으신 데다 얼굴에는 주름이 적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은퇴하신 지 몇 년 됐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효준이에요. 나라의 소개에 저는 인사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내가 잘 부탁한다. 나라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장모님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 손이 제 손을 감쌀 만큼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넓은 집에서 셋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나라의 전 남편이 남긴 아이는 이미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장모님은 과묵하시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다녀오시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가끔 혼자 앨범을 보시며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을 뵐 때면 돌아가신 장인 어른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필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끔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답게 장모님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겨드렸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리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효준 덕분에 어머니가 좋아지신 것 같아 나라의 고마운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와의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신체적인 면에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쪽으로는 좁고 아파해서 제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로서 느끼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나라가 먼저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출장도 잦았고 집에 있어도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해외 가야 할 것 같아. 지난주에도 출장 갔었잖아.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말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항상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효준아, 나라 없어서 불편하지? 괜찮아요, 어머님. 오히려 어머님과 대화할 시간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매력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든든해 보이셨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집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배웠는데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도 젊어 보이시고 특히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셨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2주일간의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효준아,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잘 챙겨줘. 걱정 마. 잘 모시고 있을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2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장모님에 대해 알게 될 충격적인 사실들도,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욕망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2주일 정도는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떠난 첫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장모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서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 출신이라 어르신 건강이 늘 신경 쓰였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침대에 앉아서 혼자 욕구를 해소하고 계셨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움직임이 생생했습니다. 상체는 벗으신 상태였는데 가슴과 복부의 곡선이 여전히 탄탄해 보였고 땀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리듬이 장미꽃이 피어나듯 부드럽고 강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관계 중에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 생활이 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여유로움, 그 왕성함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가능할까? 저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건강한 상체,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그 장미꽃 같은 움직임,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하게 각인돼 버렸습니다. 6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저렇게 해결하고 계셨구나. 갑자기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그런 욕구가 강하신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없으니 혼자서만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을 한 여자로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그냥 어르신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한 욕망을 가진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과 마주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님? 응, 고맙다. 효준도 잘 잤니?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을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장모님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손, 팔, 어깨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하고 매력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시선은 자꾸만 장모님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다녀오신 후 땀에 젖은 목덜미를 닦아내시는 모습, 책을 읽으며 미소 짓는 입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위가 장모님을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11시가 되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30분, 때로는 1시간씩 지속되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라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이제 제 안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늘 아쉬웠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그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그 왕성함은 제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비밀을 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출장 일주일째, 저는 장모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겨울옷을 정리해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 정리하던 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표지에 적힌 연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장인어른의 일기인가?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장인어른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다시 넣어두자, 그런 생각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아내를 피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분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매번 고통스럽기만 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한 글씨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3개월째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 아내가 상처받는 걸 알지만 두렵다. 그 강함을 볼 때마다 몸이 경직된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건 심리가 아니다. 실제로 맞지 않는 거다. 보통 여성들의 2~3배는 되는 그 강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틈으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더 뒤로 넘기자 더 깊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혼자 해결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이 아프다. 좋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한 번 관계를 가지면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5년째 제대로 된 부부 관계를 못하고 있다.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참아주고 있지만 그 모습이 더 미안하다. 내가 남자로서 부족한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맞지 않는 걸까? 일기장을 덮었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모님의 외로움도 이해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아내와 제대로 된 관계를 못하다가 결국 잃고 6년을 혼자 지내셨다는 거잖아요. 합치면 11년. 그 긴 세월 동안 장모님은 혼자였고 장인어른은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나쁜 분이 아니었고 장모님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효준아, 저녁 맛있게 먹었다. 다행입니다, 어머님.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과 욕구를 혼자 감당해 오셨는지를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장모님 방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도와드린다는 생각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라와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그 때문에 저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그 왕성함은 제 상상을 넘어섰고, 이제는 그 외로움까지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미쳤나? 고개를 저으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푹 끓이고 된장찌개를 따뜻하게 데우며 여러 가지 반찬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식탁에 앉으신 장모님은 포크를 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구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1년 혼자 일기 속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장모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니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효준아, 오늘 고마웠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오늘 밤이 다를 거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장모님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잘게.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장모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성이 외쳤습니다. 나라가 알면 어쩌지? 가족이 무너지면? 이 집, 이 결혼, 모든 게 끝날 텐데. 하지만 제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리듬. 제 손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안에서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오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초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장모님은 서둘러 입으신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걸치고 계셨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 묘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장모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일기를 봤어요.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효준아, 이건 안 돼.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장모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11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품은 넓고 따뜻하고 강렬했습니다.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제가 적응할 시간을 주시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낯설은 장미꽃이 만개하듯 충만한 감각으로 변했습니다. 나라와 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제가 그동안 부부 관계에서 느꼈던 허전함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단단했습니다. 그 리듬은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다른 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제 몸이 어머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몰랐던 온기를 하나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이렇게 깊고 강렬한 거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효준아, 미안하다. 왜요?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원했고 그 결과에 놀랐고 만족했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내야겠지. 장모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 뭔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 채워지지 않았던 허전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장 나흘째 밤, 저는 다시 장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어머님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날 밤은 첫날보다 더 깊었고 더 길었습니다. 장미꽃이 만개하듯 리듬이 이어졌고 저는 온기를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단단했으며 그 여유로움은 제 몸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그 리듬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님? 응, 고맙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밤이 되자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효준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의 온기가 제 몸에 스며들었고 저는 그 감각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출장 끝날 때까지 사흘 동안 매일 밤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서로를 안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어머님의 온기가 제 허전함을 메워주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관계에서 느꼈던 빈 공간이 이곳에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품에 익숙해진 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푸는 동안 저는 자꾸만 장모님을 의식했습니다. 어머님도 거실에서 조용히 계셨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나라의 질문에 어머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건강해요. 효준이 잘 챙겨줬어.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모르는 사이 우리 둘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라와의 관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 끝나버린 시간. 그녀는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님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충만함, 그 리듬. 나라와의 부부관계는 늘 이랬습니다. 아파서, 조심스러워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도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라의 또 다른 출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3일. 그녀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효준아, 이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폭발했습니다. 장미꽃이 만개하듯 리듬이 이어졌고 저는 그 온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출장 틈타 관계가 반복됐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묻혔고 의존도가 깊어졌습니다. 어머님은 11년 만에 온기를 느끼셨고 저는 처음으로 충만함을 맛봤습니다. 도와준다는 명분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효준아,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위와 장모로 지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했습니다. 출장은 우리의 안전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동안 우리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며 우리를 위기로 몰아갈 거라는 걸요. 3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출장만 기다리게 됐고 나라가 없는 밤이 제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난 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장모님 방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저는 그 따뜻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나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도 얼어붙으셨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화장실로. 어머님이 급히 속삭이셨고 저는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나라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앉아?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문을 열고 나오니 나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출장이 일찍 끝났어.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말 안 했지. 그녀의 미소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장모님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방 불이 켜져 있던데 괜찮으신가? 아,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 변명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나라는 더 묻지 않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라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만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효준아, 나라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이사 갈게. 요양원으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왜요?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나라가 알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위와 장모로,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한 달 후 장모님은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 날 저는 어머님의 짐을 차에 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주 뵐게요. 고마웠어, 효준아. 어머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썰렁했습니다. 나라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을 채울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처음 방문한 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효준아,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여긴 조용해서 좋아.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만 물었지만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외로우신가 봐. 나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이유를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방문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효준이 오니까 힘이 나.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다른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 요양원의 정전이 됐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효준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리를 죽이며 우리는 다시 그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요양원 방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나라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어머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출장이 없는 날에는 요양원으로, 출장이 있는 날에는 집으로. 이중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3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출장만 기다리게 됐고 나라가 없는 밤이 제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난 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장모님 방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저는 그 따뜻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나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도 얼어붙으셨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화장실로. 어머님이 급히 속삭이셨고 저는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나라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앉아? 그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문을 열고 나오니 나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출장이 일찍 끝났어.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말 안 했지. 그녀의 미소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장모님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방 불이 켜져 있던데 괜찮으신가? 아,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 변명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나라는 더 묻지 않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라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만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효준아, 나라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이사 갈게. 요양원으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왜요?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나라가 알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위와 장모로,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한 달 후 장모님은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날 저는 어머님의 짐을 차에 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주 뵐게요. 고마웠어, 효준아. 어머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썰렁했습니다. 나라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을 채울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처음 방문한 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효준아,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여긴 조용해서 좋아.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만 물었지만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외로우신가 봐. 나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이유를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방문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효준이 오니까 힘이 나.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다른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 요양원의 정전이 됐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효준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리를 죽이며 우리는 다시 그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요양원 방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나라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어머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출장이 없는 날에는 요양원으로, 출장이 있는 날에는 집으로. 이중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요양원 이사 후 한 달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고급 요양원이라 시설은 좋았지만 어머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췌했습니다. 효준아,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여긴 조용해서 좋긴 한데 좀 외로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11년의 외로움을 이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또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방문 횟수를 늘렸습니다. 나라에게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라고 했고 그녀는 고마워하며 잘해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안심이 됐습니다. 효준이 오니까 힘이 나. 어머님의 미소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방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전체에 정전이 됐습니다. 밤 9시 복도가 어두워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효준아, 무섭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님. 어둠 속에서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효준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리를 죽이며 우리는 다시 그 온기를 나눴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장미꽃이 피어나듯 리듬이 이어졌고 어머님의 온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정전이 풀리고 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급히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비밀로 해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방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너무 위험해. 어머님의 말에 저는 조심할게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여전히 빈곤했고 어머님의 온기만이 제 허전함을 메워줬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라의 일주일 출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위험해요. 아무도 몰라요. 일주일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효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짧은 만남과는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장미꽃이 만개하듯 리듬이 이어졌고 어머님의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는 저도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돌려보내는 날,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다시 올게요. 고마워, 효준아. 어머님의 손을 놓는 순간 헤어짐의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썰렁함만 남았습니다. 나라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어머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라와의 관계는 또다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의 온기가 그리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모셔오는 건 그 일주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짧은 만남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효준아, 네가 있어서 버텨. 어머님의 말에 저는 저도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라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어머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의존감. 이 두 감정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거라는 걸요. 요양원에서의 짧은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출장이 잦아질수록 저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은 결국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나라의 열흘 출장이 시작된 날,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님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다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밥을 찍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효준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장미꽃이 만개하듯 리듬이 이어졌고 어머님의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은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스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나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이 이틀 일찍 끝난 거였죠. 우리는 급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발코니로 뛰어나가 커튼 뒤에 숨으셨고,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왜 와인 잔이 2개야?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혼자 마시다가 하나는 그냥 꺼내놨지. 거짓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나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방 불이 꺼져 있던데? 아, 요양원에 계셔. 또 하나의 거짓말. 다행히 나라는 더 묻지 않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발코니에서 한참을 기다리신 후 조용히 요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라가 조금만 더 눈치챘다면? 만약 발코니를 확인했다면?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과 통화했을 때 우리 둘 다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시는 건 너무 위험해. 네, 요양원에서만 만나요.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모시는 걸 포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제안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리를 죽이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온기를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는 나라의 남편으로, 요양원에서는 어머님의 연인으로.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밤에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빈 공간은 어머님의 온기로만 채워졌습니다. 효준아,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요양원에서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도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가 아이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제 대답에 나라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랑 싫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나라가 아이를 원해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내야겠지. 네, 하지만 우리 둘 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은 커졌습니다. 나라를 속이고 어머님을 의지하고. 이 두 감정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효준아, 우리 잘못이야. 어머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습니다. 요양원 방문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틀이었습니다. 나라에게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라는 핑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짓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와의 부부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좁아서 아파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몇 번 더 나왔지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미뤘습니다. 효준아,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나라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찔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온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리듬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효준아, 내가 늙었구나? 어머님의 쓸쓸한 미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8세에서 72세. 4년의 시간이 어머님의 몸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큰 건 아니지만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의사 출신으로서 바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님도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방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효준아, 이제 끝낼 때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내가 늙었고, 내가 나라와 제대로 살아야 해. 어머님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그날의 온기는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장미꽃이 만개하듯 피어나던 리듬은 이제 부드럽게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재훈 씨와 행복해야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관계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어머님을 의지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온기, 그 충만함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라를 보니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어머니 어떠셨어? 건강은 괜찮아. 조금 피곤해 보이셨어.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라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잘 안 풀려요. 상담사의 질문에 우리는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나라는 효준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고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효준아, 나라랑 잘 돼? 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끝내자. 정말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리듬은 느렸고 온기는 약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고마웠어. 어머님의 속삭임에 저는 저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관계는 점점 덜 격렬해졌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은 관리했지만 예전의 왕성함은 사라졌습니다. 나 늙었어. 어머님의 쓸쓸한 말에 저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요양원 방문은 줄었고 집에서의 일상은 평범해졌습니다. 나라와의 부부 관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저는 아이 이야기를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보자. 제 말에 나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님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충만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그 추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효준아, 행복하거라. 어머님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 온기는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걸요. 2년이 지나고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요양원 방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나라와의 일상은 평범해졌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 나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관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온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빈 공간은 시간이 채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관리했지만 72세의 나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효준아, 내가 많이 늙었지? 요양원에서 어머님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운명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였죠. 신명혜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뇌출혈.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여전히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옆에서 저를 안아주며 엄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순간 어머님과의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 후 어머님은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신 날 저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나라와 함께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챙겼습니다. 효준아, 미안하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뭐가요? 네가 이렇게까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예전의 왕성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미꽃이 피어나던 리듬은 이제 희미한 향기만 남았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어머님과 차를 마실 때 우리는 가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쳤었지. 어머님의 농담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미쳤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11년의 외로움, 2년의 금기, 그리고 그 모든 온기.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나라와의 일상은 평범해졌습니다. 출장은 줄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여전히 빈곤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포기했고, 대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효준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나라의 말에 저는 응,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어머님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충만함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감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뵌 날,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효준아, 행복하니? 네, 어머님. 그럼 다행이야. 어머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웠어. 모든 게.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포옹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욕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의 따뜻함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어.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머님의 온기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았습니다. 나라와의 평범한 일상,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미소.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강렬한 인연, 그리고 그 이후의 조용한 시간.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어머님의 온기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피어나는 장미꽃으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